AI 기업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제2기 성장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우위에 서 있다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한 20배 정도에서 30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203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일부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다, 또 일부는 아니다, 추세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에 조금 가까운데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일을 좀 보면은 세 개의 유령이 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공포의 유령이죠. 첫 번째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년 동안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자율이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 일본에서 대출을 해서 일본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다시 투자하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공포감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유령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는 레세시온, 경기 후퇴가 올 것이다.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징후들이 보인다. 지금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아래 공포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위기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게 중동 전쟁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기저에 또 네 번째 유령이라고 한다면 8월 2일자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모든 디 애틀랜틱이라든지 약속이나 한 듯이 8월 2일자 기사가 무엇이 나왔냐면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의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약 1,000억 달러를 쓴 AI 투자에 대해서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 8월 초에 몰렸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시 또 회복을 했죠. 첫 번째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해도 미국에서 5포인트를 내리더라도, 그리고 일본에서 5포인트를 올렸지만 그래도 4%의 아비트리지 정도 차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던 부분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거나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래도 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경기 후퇴의 징조들이 보이고, 사실 또 오늘 찍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이제 도매 물가가 나와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또 이제 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 대선이 존재하는 이상 11월에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경기 침체로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것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선거에서 해리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을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비축유, 즉 비축하는 석유를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을 했죠. 8월 초쯤에.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비축해 놓으면은 최소한 선거 기간 동안은 어떠한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미국 소비자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이 경기 후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면서 두 번째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고요. 세 번째 유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항모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군사적인 어떠한 억제력들을 중동으로 전진 배치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란도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준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란의 국가의 운명 또한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원래 그렇잖아요. 힘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면 나도 맞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우선은 억제되고 있다라는 판단들, 이런 판단들이 오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저항이
그러니까 지지선이들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시적인 동요였을 뿐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분들이 거시경제 데이터의 부분에서 다수가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는 중동 전반적으로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위협이 됐을 경우에는 대단히 국제 어떠한 그 증권 시장에도 충격파가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들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어떠한 맥도날드에서 저가 물건들이 많이 팔린다든지, 특히 여행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사들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든지, 여행사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왜? 예상보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미리 후퇴될 것을 갖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측했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경비 중에 하나가 여행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 경비가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9월 달에 저는 당연히 빅스텝으로 5포인트로 저는 연준에서 이자율을 내릴 거라 보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내려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는가, 또는 미국 선거 때문에 이러한 지연 정책이 그래도 효과를 못 끼어서 다시 경기를 반등시킬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다면 반대 역으로 안 온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위험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는 지켜봐야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가서나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경기 변동 시기가 올 거를 미리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거고, 일부를 갖다가 현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애플 주식의 반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하면 네. 테슬라의 전문가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어제 소폭 반등했다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2분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은 또 매출 총 이익률, 즉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건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자동차 부분만 보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에서 자동차 생산 비용을 빼가지고 남는 부분을 갖다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익과 이익률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월간은 긍정적으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떠한 매출 성장률, 즉 4.5기가와트, 4기가와트를 하다가 9기가와트라고 하는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넘게 에너지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마진율도 20%가 넘거든요. 되게 막대한 현금과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심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월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기업을 자동차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자신의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면 연말 보너스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해 6개월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상승해야 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쟁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괜찮다, 이해간다. 왜냐하면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즉 이자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니까, 집담으로 비싼 건 자동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연기관차라든지 전기차 내부의 경쟁력을 테슬라가 구축하는 부분에서 가격 할인을 이행한다. 그런데 언제가 저점이냐? 매출 총 이익률의 저점을 통과했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다음 분기부터는 상승할 거잖아요.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이번에 월가의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건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3분기 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내려간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해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아직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가 무언 말이냐면, 우선은 또 월가에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O2 크레딧은 뺍니다. CO2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 배출을 통해서 유럽연합 쪽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1kg당 뭐 96g을 이 배출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이 자동차로 치면은 기아 자동차의 모닝도 여기 경계선에 있어요. 모닝 이상의 차들은 아반떼는요, 팔려고 한다라면은 나머지 이 90이 넘는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 배출권을 사갖고 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전기차를 팔아서, 전기차를 파는 0으로 되니까 현대가 지금 유럽에다 전기차를 열심히 팔려고 하는 이유도 이 배출권을 사서 제네시스도 팔고 SUV도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팔려면 배출권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 전기차 판매량만으로는 나머지 차량의 배출권을 100%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일부 사오는 거고, 나머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갖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9억 달러 정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났지만, 월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빼버립니다. 이거를 딱 빼버리면 지난 1분기보다 2분기가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떨어졌고, 또 하나 Q&A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사이버 트럭이나 4680은 브레이크 이븐의 를 통과할 것인가에 뭐라고 답했냐면은, 올해 12월 말 연말에 가서나 사이버 트럭과 4680은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아직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원래 규모의 경제의 부분은 일정 수준의 생산량이 나와야 그때부터 생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 증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생산 이익률이, 총 매출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는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680 배터리라든지 사이버 트럭이 손실을 보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680 배터리하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자꾸 영업이익률 또는 총 매출 이익률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 가격을 마구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 더 테슬라의 매출 총 이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의 전문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한 거고, 이것이 테슬라 자동차 컴퍼니로서의,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올해 마지막 가이던스를 불투명하게 해주면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 게 괜찮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이제 미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로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1,000가 가는 일은 전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모델 3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2021년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모델 3 만들기 전보다 1000%가 올랐죠. 10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때 이 한국에 테슬람들이 생기신 거잖아요. 이 테슬라로 주가의 일부긴 하지만 100배가 올랐다. 1억을 열어놨더니 100억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험하신 분들이 존재해요,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 대한 믿음들이 있고 테슬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로는 다시 저는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불가능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BYD라든지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코 그 품질 경쟁력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만으로는, 그렇다고 전기차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만으로 그렇게 100배의 그 높았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거나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뭐 우리 캐시 우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AI 기업으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AI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FSD, 자율주행이죠. 한국에는 오토필럿이 있는데 오토필럿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미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FSD가 또 8월 초에 12.5 버전이 FSD 12.5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이 12.5 버전이 공개되고 계속해서 저는 13까지도 내년 초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국에서 일부 도시에서 FSD가 허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어떤 시장이 FSD 시장이 확대되거나,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유럽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면 이것은 재무제표상으로 FSD 매출이 아직은 기타 매출로 아주 작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고,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구체적인 그 수치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 미국에서 FSD의 전체 차량 FSD를 할 수 있는 차량 중에서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즉 그 FSD를 직접적으로 월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율이 몇 프로 되냐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의 CFO도 뭐라 그랬냐면 매우 meaningful increase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낙 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대 미만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미만인 건데 과거에는 한 1%가 됐겠죠. 그래서 5%까지 증가했던 건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재무제표에 AI 기업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에 AI 매출이 크게 기록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모델 3를 지금 컨셉트카만 내놓았지 모델 3를 생산만 시작을 했지 대량 생산 시작하지 못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안 올랐던, 바닥에 있었던 그때하고 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재무제표에 FSD 매출이 기록될 때,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또는 현대차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테슬라의 FSD를 채용을 해서 라이센스라고 보통 하죠. 이런 라이센스 비즈니스들이 테슬라 외에서도 벌어질 때 의미 있는 매출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이것이 또 확장되어서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로보택시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자율주행 매출이 발생할 때하고, 또 이 자율주행 기술이 FSD 기술이 그대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쓰입니다. 이 옵티머스에도 쓰이게 되면 이 옵티머스 매출은 일론 머스크는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지킨 적은 없으니까 보통 2028년이나 2029년으로 저 같은 경우 보는 2029년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9년부터 옵티머스의 매출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AI 매출인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는 카 컴퍼니를 명백은 유지하겠지만 아마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판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지금 91%에서 올해 1분기 때 81%로 줄었고 이번에 79%로 줄었거든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성장하지만,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자동차 매출도 성장하지만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매출의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나머지가 이런 AI 매출에 의해서 기록될 때 테슬라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기 성장기를 맞을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기 성장기를 맞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FSD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는 FSD의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지 말 것을 강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건 조금은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좀 그렇진 않아요.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은
혹은 저는 일반 인공지능이 곧 몇 년 안에 나타나서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저는 그거는 그냥 공상과학적인 시나리오고 그냥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좀 마케팅적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FSD의 지금 버전 12.5의 어떠한 향상된 퍼포먼스는 버전 11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13 정도 가면은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 하에서만 인간이 계속해서 핸들을 보고 있어야 되고 창밖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13부터는 비감독 즉 언슈퍼바이즈드가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가능해야만 본격적으로 FSD 매출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야죠. 내가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테슬라 주식을 사는 돈은 2030년까지는 쓸 필요가 없는 돈만 테슬라 주식에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의 방법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이 기회에 그 시기에 차라리 팔란티어 같은 데 투자해서 100% 성장 수익을 거둔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딴 데 테슬라는 조금 있다가 투자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과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문제없이 테슬라에게 투자하지만 지금 당장 크게 오를 전망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2028년에서 29년 정도가 돼야 AI에 대한 매출이 네. 눈에 보이고 네. 그때 폭발적으로 주가도 성장할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벤트들이 있죠. 이벤트들이 있어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본다라면 올해 말에 정말 테슬라가 4680 배터리와 사이버 트랙에서 브레이크 이븐을 통과한다. 이건 의미 있는 주가 성장을 만들 거고요. 다만 제가 이 1000% 올라가는 이거를 이렇게 사이버 트럭과 4680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충분히 올라가게 할 거고 빠르면 10월 10일 늦으면 10월 12월에 테슬라가 내년도 신차를 발표할 겁니다. 내년도에 판매할 신차 즉 이 페이스리프트 정도 수준의 즉 모델 Y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 이거 말고도 이것도 할 거지만 이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가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추가적인 어떤 생산 라인에서 모델 2가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다른 어떠한 어포더블 프라이싱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을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 시장 좀 크겠는데 많이 팔리겠는데 모델 Y처럼 많이 팔리겠는데 이런 판단이 쓰게 될 경우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의 컨셉카죠. 컨셉카가 이제 공개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그때 만들었던 거하고 지금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로보택시는 2026년부터 사실은 양산하게 되니까 2026년부터 양산하게 될 로보택시의 어떠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차 모델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저는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또는 2024년 내에 상하이에 지금 제한된 도로에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상하이 전역에서 FSD를 테스트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주가는 오를 거고요. 또 내년에는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도시로도 FSD를 허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와도 오를 거고요. 올해는 절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겠지만 내년에 나올 수 있고 기대되는 것은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도 우리 테슬라의 그 충전 방식을 채택했던 것처럼 FSD를 채택하겠다라고 내년 2025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테슬라 주가는 오를 거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물론 펀다멘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릴 부분이시지 이걸 가지고 막 500% 가고 600% 가고 700% 800% 1000%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00달러 선, 350달러 선 이렇게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 오르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천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13일에 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있었죠. 네. 네, 대선 초반에만 해도 트럼프가 이제 우세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해리스가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약간 누가 될지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제 그런 인터뷰가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정치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나는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에 좋을까요, 여러분? 나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나는 저기 뭐 다음 후보로는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막 이런 거 벌써부터 밝히고 막 이런 거 또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거 기업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장점,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오너가 되게 일론 머스크가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엔지니어고 경영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전기를 통해서는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또 뭐 자기 자식이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상처받으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카 컴퍼니였을 때는 민주당하고 결이 맞죠.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 중심이었을 때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는 적절한 가격으로 낮출 수 있는 모델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저렴한 차들이 내연기관 차하고 경쟁에도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내년부터는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포드나 GM의 가격을 다운 못 시켜서 포드나 GM이 전혀 이 시장에서 맥을 못 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기를 원해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FSD를 특히 13이 나왔을 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SD는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로보택시 가려고 해도 허가가 필요한 거고요. 이러는데 지금 트럼프는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글로벌로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이 핵 개발을 했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AI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약속이고 규제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AI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여기에서 한쪽에서는 AI 성장 산업도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규제 또한 중요하다라면서 균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균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더 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AI에 관련된 것들을 규제하는 쪽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지능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기업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또 자신의 익스닷컴에서 라이브까지 하면서 자기의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들한테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가슴 아프게 보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오히려 테슬라의 리스크가 될 수. 그렇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린 지역이거든요.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지금도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어느 지역입니까? 민주당이 전통적 강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 테슬라 안 살래. 있는 것도 갖다 팔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이상한 거죠. 예를 들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정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에 국힘 후보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돈도 막 몇천억이 뭐예요? 그냥 1조 주고 막 그리고 자신들의 채널에다 불러가지고 막 방송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면 저쪽 후보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면 삼성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폰들 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 소비를 사람은 하거든요. 이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지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 아직까지 전기차를 사는 제1의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이것이 여러분 친환경이다 아니다 물론 댓글에서도 이 영상의 댓글에서도 논쟁하시겠지만 친환경이다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팩트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의 1순위는 여전히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자가 많다. 머저리티다. 그러면 이 친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소비자를 갈라치게 하는 것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소비자를 갈라치게 하는 거 결코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의 2기 성장기까지가 이제 테슬라가 다시
정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 시기일 텐데 주가가 그럼 몇 배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20배 정도에서 30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203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번 책에도 2분기 실적을 썼지만 저는 2019년부터 해서 테슬라의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테슬라 방송들이나 글들도 계속해서 보면서 따져보고 있는 거.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학부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박사까지 독일은 이제 워낙 자동차의 나라기 때문에 또 이제 학부는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통합되어 있고 완전히 100% 커리큘럼이 같고 석사 과정도 한 3분의 1 같은데요. 모든 이그젠플이 책에 나오는 이그젠플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프로덕션 플래닝부터 컨트롤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배우는데 다 모두가 자동차 산업일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부들이 왔었고 제가 또 이제 2000년대 10년대 말에는 현대기아차 임원 교육을 한 3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 테슬라 주식을 안 샀는지 제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좀 제가 공직에 들어가면서 주식은 더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지금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네이버를 컨설팅 했을 때 일인가요? 네이버 컨설팅하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네이버를 테슬라처럼 런칭하면서 테슬라 당시 오바마 정부가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는 글로벌 성장 기업으로 네이버를 내려면은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는 이런 조언을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문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왜 또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라이징 스타랑 뭐 얼마나 성장할지도 모르는 데랑 네이버랑 연결하려고 하냐. 차라리 그냥 구글하고 연결시켜 주신다든지 당시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이런 데랑 연결해야지 왜 이제 막 떠올라서 뭐 망할 수도 있는 테슬라랑 연결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럼 수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테슬라 주식을 샀어도 달라졌을 건데요. AI 기업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AI 부분은 요즘 AI 거품론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 2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챗GPT가 클로드가 제미나이가 AI의 모든 것이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쓰지도 못하는 UI UX예요. 챗봇 여러분 얼마나 즐겨 쓰십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한 전문가만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그냥 뻔한 질문 하거든요. 구글에도 검색해도 되는 걸 질문해요. 이거는 그거 쓰려고 저도 한 달에 $22씩 내고 있는데 그렇게 쓰려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기술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저는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건데 발견되었어요. 전기는 여러분 발명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전기는 있었어요. 전기를 발견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전구에 쓰고 여러 가지 이미 여러 가지에 쓸 이 전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대단히 오래 걸렸던 거고 전자레인지가 인류에게 발명된 거는 1947년이었지만 1971년까지 미국 하우스홀드 가구에서 전자레인지가 보급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았고 1997년에 가서야 무려 40-50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90%로 증가하게 됩니다. AI가 그랬을 건 아니지만 기술의 수용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숙된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다른 방식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2024년 초반까지는 자율주행의 겨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상암에서 테스트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자율주행 지금 서울에서 어디 종로까지 버스 왔다 갔다 한다더니 그 버스 타보셨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제대로 자율주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의 겨울이 왔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이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전역으로 누구든지 탈 수 있게 여러분 이제 관광객으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가면 누구든지 타실 수가 있어요. 우버 통해서 부르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확산되는 거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개 도시인가 18개 도시에서 지금 자율주행의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제2기 성장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가장 우위에 서 있다는 거고 옵티머스 부분은 아직 질문 안 해주셔서 답변하는데 옵티머스의 경쟁력도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본격화될 때부터, 그것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순간부터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 실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AI가 투자한 피겨라는 AI 회사가 있고, 피겨 0.1도 되게 놀라웠었죠. 테이블 위에서 사과를 집어주고 그랬었는데 피겨 지금 02 버전,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이 나왔죠. 근데 그것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피겨 0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BMW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BMW 공장, BMW 공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배터리 기술도 50% 증가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디글이라고 해서 손이 몇 도로 움직이느냐, 손가락이 어떻게 잘 움직이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진화된 것이 현재로서는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옵티머스에는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에 쓰이는 자동차에 쓰이는 자율주행 기능이 옵티머스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집어일 수 없거든요. 몸체가 작기 때문에. 팔다리는 배터리를 집어일 수가 없잖아요. 가슴에만 집어일 수 있거든요. 이 가슴에 집어일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자동차에 비해서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짧게는 최소 4시간, 길게는 8시간 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체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충전하고 들어와서 또 일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 가능하면은 바라건대 8시간은 일해줘야 되는데, 4680 배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똑같은 몸체의 크기 내에서 배터리가 그 정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무거운 힘을 쓰고 있는 로봇가 견뎌내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균형 잡내도 많이 쓰이고요. 이 부분 그래서 배터리기로 테슬라가 나오고 있고, 또 구동기라고 해서 근육 역할을 하거나 디글이라고 해서 이러한 꺾이는 이러한 방향성들을 얘기하는 이런 쪽은 다 전기 모터가 쓰이고 있는데, 전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 회사였겠죠. 과거형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 모터에 대한 능력이 다 그것은 자체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외주를 줬던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 여기에 또 이제 X.AI에서 만드는 생성 AI도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기술 경쟁력도 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시장 경쟁력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금 테슬라에서는 $20,000에서 $25,0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0도 쉽게 사기 어렵습니다. 뭐가 되냐면 리스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수기를 리스하듯이 얼마 주면 매달 얼마씩 내는 방향 있잖아요.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데 얼마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그것을 리스할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생활가전 중에 리스하는 거 보면은 월 5만 원이 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하려면요, 최저임금보다 싸면 돼요. 아, 공장에서 쓸 때는. 그렇죠. 공장에서 쓸 때는 최저임금보다 싸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저 동생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을 하시고 있고, 제 여동생네 공장에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데요.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분들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요즘은 인력 부족이 심해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임금이 저렴해야 됩니다. 뭐 그분들이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보다 테슬라에서 이 로봇을 리싱해서 내 공장에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해야지 바꾸지, 굳이 뭐 바꿀 이유가 없고, 물론 여기다가 꼼꼼하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4대 보험 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비율 이거 다 따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사업주가 볼 때 최저임금보다 저렴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10%만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우리 공장을 바꿔보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기술 경쟁력의 기반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격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규모의 경제 효과를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대단히 테슬라의 자동차하고 공통 분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상생되고 판매될수록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긍정의 경제 효과, 규모의 효과가 작동하는 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자동차에도 스피드오브 되면서 넘쳐나면서 할 수 있는,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겨라든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뭐 앱토닉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 테슬라의 궁극적인 차별점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로봇에도 이전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FSD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FSD 이쪽 휴머노이드에서 따로 학습을, 물론 추가 학습은 조금 파인 튜닝은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인 것은 FSD가 간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비용 절감 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장 먼저 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시장을 열 경우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우리는 점유율 10%만 먹어도 된다. 시장 점유율. 여러분 시장 점유율 10%만 먹어도 얼마나 크냐면 지금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2030년 시장 규모를 볼 때 자동차 기업의 그러니까 최소 할인 합의는 뭐냐면 자동차 시장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배예요.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과 인도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만들어질 거고 한국에서도 만들어질 거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랬을 때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도요, 전 테슬라 주가는 당연히 10배 올 거라고 보고 20배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